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비관론자 마이클 윌슨도 100기, S&P 500 목표 상향.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유명한 비관론자 중 한 사람인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이 결국 손을 들었습니다. 올 들어 기업의 예상을 넘는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줄곧 고수해왔던 연말 S&P 500 4,500포인트 주장을 꺾고 결국 S&P 500 연말 5,400포인트로 수정했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마켓워치에 따르면 모건 스탠리는 이날 올해 미국 증시의 S&P 500 12개월 목표치를 5,400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현재 S&P 500보다 불과 2% 정도 높은 수준으로 다른 은행들의 목표치보다는 낮지만 종전 모건 스탠리의 목표치 4,500포인트에서 20%나 올린 수치입니다. 실적 발표 앞둔 엔비디아 목표가 상향 본물. 22일 AI 대장주인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월가 주요 은행들의 목표 주가 상향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20일 CNBC에 따르면 투자은행 스티펠은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기존 $910에서 $1,08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주가가 지난 17일 종가 대비 17%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음을 시사한 것입니다. 스티펠의 루벤 로이 애널리스트는 엔비디아는 2025년 말까지 총 시장 규모가 $1,000억 초과하는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AI 내장된 PC로 승부수, 빅테크 간 경쟁 치열. 마이크로소프트가 AI 기술이 내장된 PC를 선보이며 빅테크 간의 경쟁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MS의 사티아 나델라 CEO는 현지 시간 20일 AI 기술을 실행하도록 맞춤화된 컴퓨터 칩을 MS의 PC와 태블릿에 추가하면 인터넷 연결을 통해 실행되는 챗봇보다 AI 도구와 기능이 더 빠르게 실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이먼 JP모건 회장, 이번엔 진짜 은퇴하나. JP모건 주가 4.5% 급락. 월가의 황제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체이스 회장이 머지않아 은퇴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현지 시간 20일 뉴욕 증시에서 글로벌 최대 투자은행인 JP모건 체이스 은행 주가는 무려 4.5%나 급락했습니다. 다이먼 회장은 이날 은행 연례 투자회의에서 자신의 은퇴가 이전에 발표된 것보다 빠를 수도 있다는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증시8 오늘의 승부주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의 주인공이 다우지수였다면 오늘의 주인공은 나스닥이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기대감에 좀 힘입게 되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IB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목표 주가를 줄줄이 상향하고 있습니다. 바클레이즈는 목표가를 $1,100로 높여 잡았고요. 베어드 같은 경우에는 중기적으로 봤을 때 엔비디아를 대적할 만한 상대가 없다라면서 목표 주가를 20% 정도 높게 올려잡기도 했습니다. 기분 좋은 소식인 반면 기대만큼 또 실적이 잘 나와줘야 할 텐데라는 우려도 공존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먼저 오늘 시장 안에서는 어떤 전략 세워가면 좋을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대응 전략들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증시8 오늘의 승부주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종욱 PD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시작하시길 부탁드리고요. 일단 저번 주 금요일에 다우 지수가 최고치 경신을 하더니 오늘은 또 바톤 터치를 했네요. 나스닥도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빅테크 기업들의 힘을 받아서 최고가 경신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도 나쁘진 않은데요. 근데 어저께 보면은 딱 코스닥 하락이 좀 두드러졌죠. 그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따가 또 제가 또 추가 질문을 드리겠지만 HLB 여파로 조금 코스닥 지수가 전체적으로 조금 눌리는 모습 보여졌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제가 계속 방송 때마다 말씀드리지만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 지금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꾸 내일 그다음에 뭐 후 몇 달 뒤를 계속 걱정하시면서 주가가 급락할 때 나는 살 거야. 그래서 급락할 때만 기다리시는 분들. 그다음에 지금 주가가 좋은데 올라가서 또 걱정되시는 분들.
오늘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오늘에 집중하시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한 10년 전과 비교를 해보면요. 또 문제가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또 이 정보가 많은 것이 또 주식 투자하는 데는 또 도움도 될 수 있지만 이게 또 걸림돌이 될 수 있거든요. 이거를 매수를 해야 되는데 자꾸 안 좋은 뉴스들 정보를 듣다 보면은 또 이게 멈칫멈칫하다가 기회를 놓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너무 또 이 막대한 정보량에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궁둥이 무겁게 항상 우리가 엉덩이 무거운 투자라고 말씀드리죠. 내가 선택한 이 업종과 섹터가 지금 주도하는 섹터가 맞다면 지금 시장에서는 굳건히 믿고 가야 되는 시장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의 승부주에서도 아직까지 투자의 대안을 못 찾으신 분들 위해서 매일매일 투자의 대안을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단기 투자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도 아주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오늘 처음 보셨다면은 앞으로 서울경제TV의 오늘장 승부주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프로도 많이 보시면 좋고요. 네, 그러면은 어제장 또 승부주의 결과를 좀 봐야겠죠? 기대됩니다.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유창희 대표님이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2.1% 수익 거뒀고요. 네, 김성규 전문가님, 와, 보성 파워텍 9.9% 반올림 할게요. 10% 수익률을 거두셨습니다. 일단 유창희 대표님한테 질문을 드릴 텐데요. 아직 시작을 안 한 것 같아요. 어제 네. 구리 관련주들이 일단 오르는데 네. 이제 조금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는 상사 쪽으로 봐야 될까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이제 그러니까 제 지난주에 이구 산업을 말씀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좀 이제 변동성이 있는 종목을 한번 언급해 드렸고 구리 이슈가 저는 계속 진행될 거라 보고 있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실적이 급격히 좋아질 수 있는 기업을 이제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을 잡은 거거든요. 어쨌든 동박을 생산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매출 1분기 실적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구리 가격 상승이 2분기 실적에 반영된다고 감안한다면 시간 정말 빨리 간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벌써 이제 5월 중순이 넘어가는 것이고 그럼 6월 달 넘어가면 또 2분기 어닝 시즌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지금부터 저는 좀 분할 매수 좀 모아가는 위치가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치 상당히 나쁘지 않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구 산업 또한 수익률이 만만치 않습니다. 네. 지금 두 자릿수 수익률 기록했는데요. 이구 산업이 이제 전날 23% 급등을 보이고 네.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 홀딩 전략을 고수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챙겨갈까요? 저는 물론 이제 어저께 고점에서 일부 좀 수익 실현하셨던 일부 좀 비중 줄였다라면은 큰 문제는 없다 생각하고 있고 저는 이구 산업이 어떻게 보면 전선주처럼 움직인다라면 전선주들이 차트를 보신다라면 지난 3월 달 4월 초 정도 차트를 보신다라면 한번 오르고 나서 횡보하면서 이제 전선주 끝나는 거 아닌가라는 분위기였는데 그러고 나서 상당히 거의 조정 없이 올라갔거든요. 저는 구리 가격도 마찬가지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구리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구리 가격이 급격히 빠지지 않는다. 계속해서 좀 고점에서 머물거나 완만한 상승세가 이어진다라면 구리와 연관된 기업들 어저께 보시면 대창 같은 작은 기업이 상한가 가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좀 관심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걸 본다라면 전 충분히 이구 산업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 계속해서 비철금속 쪽에 대한 어떤 이슈들 나오고 있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5월 초에 알루코 알루미늄 관련해서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기업들도 이제 반응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본다라면 이구 산업 충분히 저는 약간의 변동성이 있을 수 있지만 고점은 높여갈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우리는 이제 전문가님이시고 네. 이제 경제 방송이다 보니까 이제 구리 관련주 가격 오르면 이렇게 수요가 이렇게 돼서 주가가 오른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근데 또 많은 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구리 가격이 오르면 왜 좋은 건가요? 왜냐면 지금 그러니까 단순 논리로 일단 지금 구리를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물량들이 네. 많아서 구리 그쵸. 가격이 오르니까 이제 그렇게 수요가 늘어나서 좋다라고는 아는데 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정유주들이 정제 마진이 좋아지면서 수익성이 상당히 좋아진다라고 평가하지 않습니까? 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선물을 통해서 구리를 미리 계약을 해놓고 그것을 이제 지금 인도받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톤당 $10,000가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이 구리를 취급하는 기업들이 구리를 인도받는 가격은
한 3개월 전, 4개월 전에 가격을 받는다는 거죠. 그럼 그때 가격이 한 8,000달러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현재 오른 부분들에 대해서 오로지 좀 현물로 비싸게 좀 팔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또 하나는 원자재 가격, 그러니까 광물 자체를 사왔을 때 앞으로 시장이 더 구리의 수요가 높아지게 된다면 그걸 가공을 해가지고 판매를 했을 때 더 많은 마진을 붙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하신다면 구리 가격이 상승한다고 해도 나중에 가면 또 뭐 예를 들어서 구리 가격이 하락을 했을 때 또 효과가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구 산업이 작년에 실적이 안 좋았었던 이유가 그런 부분들이에요. 몇 년 동안 구리 가격은 정체 현상을 띠거나 오히려 하락을 하다 보니까 마진이 상당히 줄어드는 부분들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주가에 반영되고 마진이 좋아질 수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구리 가격이 급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약간 조정을 받더라도 기간 조정 가능성, 그러면서 오히려 우상향 기조가 좀 더 이어진다라면 충분히 주가는 그런 모멘텀들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에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리도 이제 사이클이 돌아왔으니까 수익을 즐기시면 되고요. 앞으로도 이 구리 가격의 인상은 계속 올라갈 예정이니까 계속 이 구리 관련주 갖고 계신 분들은 즐기시면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유창희 대표님이 계속 구리 관련주 제안도 해주셨으니까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김정규 전문가님 요즘에 스타일이 살짝 바뀌셨어요. 네. 네? 매일매일 좀 종목들이 아주 스펙타클한데요. 지금 네. 보성파워텍 어제 급등을 보여주다가 약간 피레침을 꽂긴 했거든요. 네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우선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 우선 전력 관련주고 그다음에 철탑하고 해서 이제 우리가 볼 때 구리하고 철 두 가지를 보통 다룹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올라갔다가 지금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고 그다음에 거래량이 늘어난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현재 어제 나왔던 자리가 여기 이 자리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올라갔다가 지금 떨어진 자리라 그러면은 여기에서 크게 이평선이 무너지진 않겠지만 그럼에도 오늘은 약간 떨어질 확률이 있다. 그래서 오늘은 약간 쉬어가는 자리니까 만약에 여기서 눌림목이 형성이 되면은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들어가기 나쁘지 않은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거래량으로 보시게 되면은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이 피레침을 만들면서 거래량이 한참 올라갔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이만큼 이제 사람들이 몰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당분간은 이 구리에 관련된 이슈 그리고 전력 설비 관련된 이슈들이 조금 더 간다 그랬을 때는 아직 상승 여력은 좀 더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또 추세상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상당히 급하게 잘 올라가는 모습이니까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걸 또 안 물어볼 수는 없습니다. 저번 주에도 갑자기 해운주 얘기하셔가지고 또 김성현 전문가님이 또 사고 치겠구나 또 생각했었는데요. 어제 해상호님이 2,500선 넘었다라는 뉴스로 인해서 지금 H&M이 또 두 자릿수 급등을 했습니다. 네. 현재 지금 수익률이 7.4% 정도 되는데요. 네. 근데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 제 느낌상으로는 아직 더 남은 것 같은데 이걸 그냥 예. 끌고 가면 좋을까요? 아주 좋은 자리죠 지금 현재. 자, 보시게 되면은요, H&M 같은 경우는 원래 올라갔다가 한번 이렇게 한 4일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 4일 정도 하락을 했는데 여기 이 자리가 굉장히 재밌는 자리에서 잡혔어요. 자, 보시면은 지지를 받은 자리가 16,160원 요 자리에서 지금 받았고, 요게 지금 대략 이전에 있던 자리에 지지 라인에서 잡혀 있습니다. 여기 이 자리죠. 여기 이 자리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이 자리에서부터 해가지고 크게 거래량이 들어온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빠지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겠죠. 네, 지금 여기에서 봤을 때 어제 드디어 바닥을 잡고서 올라오는 자리, 첫 번째 자리에서 올라왔고 급등이 나오긴 했지만 그리고 거래량이 상당히 터진 자리이기도 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해운에서 가장 큰 이슈는 뭐냐면은 중동의 지정학적 이슈라고 보시면 되는데, 수에즈운하 당분간 좀 열리기 힘들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그 이란 대통령이 갑자기 그 불의의 사고로 해가지고서는 참 갑자기 서가시는 바람에 지금 이란하고 그다음에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가 상당히 좀 심각해지고 있고,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단기적으로는 좀 조용할 수 있겠지만 현재 그 과격파인 종교 지도자들이 앞으로 시아파 그 테러 단체인 히즈볼라나 아니면 하마스 그리고 또 후티 반군들을 또 들쑤셔가지고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커진다 그러면 앞으로 조금 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당분간은 이 해운사들은 2분기, 3분기까지는 상당히 그 호황을 누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제 우리 승부주, 오늘 승부주도 기대되는데요. 지금 보니까 이제 꾸준히 시청하시는 분들이 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 입소문 좀 내주시면 매우 감사드리겠습니다. 승부주 오늘도 아주 좋은 종목으로 우리 시청자분들 찾아뵐 예정이니까 계속 채널 고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계속 마음이 아파가지고 얘기를 안 하고 싶지만은 어제장 코스닥 지수를 일단 흔들어 댄 거는 역시나 HLB 사태로 인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부담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제가 그 HLB 관련돼서 이제 종목 토론실이라고 하죠. 잠깐 좀 구경을 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상처를 많이 받으셨고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K바이오는 역시나 사기다. 이런 말. 그래서 저도 어제 이 질문을 드리면서 이게 조금 걱정이 됐거든요. 이 HLB로 인해서 다른 제약바이오 회사들도 투심이 안 좋아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는데 유차인 대표님이 어제 시장 보시면서 제약바이오를 봐주셨을 것 같아요. 이런 움직임들을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뭐 나쁘게 보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HLB가 똥물을 뿌린 건 맞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2017년도 바이오주 광풍을 불었을 때 모든 바이오주가 다 같이 휩쓸려 나갔었던 거랑 저는 완전 다르다라는 것이죠. 어저께 같은 경우는 유한양행 상당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줬었고, 뭐 알테고젠도 좋은 주가 상승을 보여줬었죠. 그리고 리가캠 바이오도 상승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기업들이 대부분 조 단위가 넘는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HLB의 이슈가 제약바이오 시장을 침체시키지 않는다. 그냥 단순하게 HLB 그룹으로만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 사실 오늘 이제 제약바이오주를 한번 좀 언급을 할까 했습니다만은 뭐 여러 가지 뭐 이슈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말씀드리고 있지 않지만, 저는 제약바이오주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아스코 관련해서 한 2주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여전히 이슈가 있는 기업들, 그리고 어쨌든 지금은 예전하고 다른 점은 예전에는 어떤 신약을 개발한다 그러면 뭐 우후죽순 다들 무슨 개발한 이제 준비한다 하면서 올라가, 그렇게 이슈가 있다 보니까 어디가 실패했다 그러면 같이 그냥 밀물 쓸려 나가듯이 무너졌다라면, 지금은 이제 기업들이 어느 정도 이제 결가치가 있습니다. 임상 3상을 하고 있든 2상을 하고 있든, 혹은 뭐 특정 그 분야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표적 항암 시장이라든지, 혹은 뭐 특수 주사제라든지, 혹은 어떤 신약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과가 나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 선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업의 어떤 신뢰도가 예전보다 상당히 높기 때문에 HLB 이슈는 HLB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고,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걱정되는 거는 이제 HLB로 인해서 신용 반대 물량이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근데 이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어저께 어느 정도 충분히 좀 반영됐다. 그러면 이제 HLB는 이제는 그로 인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건 제한적이고, 이제는 그 반대로 수급이든 뭐든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들을 찾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든든합니다. 유창인 대표님이 이런 말씀해 주셔서 든든하고요.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이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 최근에도 이제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 좀 압축을 해줄 수 있을까요? 이제 이창인 대표님 말도 동의하시는 거죠. 네. HLB를 제외해서. 그러면 김성규 전문가님이 보셨을 때 이쪽 제약바이오 쪽은 그래도 견조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일단 견조하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재미있는 것이 아까도 유창희 대표님 잠깐 말씀하셨듯이 보통 빠졌다, 상한가가 나왔다 그러면 보통 한 이런 경우는 3번 정도 터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한 번만 하한가가 나오고 그다음에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뭐 HLB 하나 빼고는 거의 대부분이 그래도 조금은 낙폭을 줄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회복해서 다시금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반등의 여지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 얘기는 지금 FDA에서 완전 페일리어가 나왔다라기보다는 보완이 코렉션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즉 보완에 대한 이슈를 어떤 식으로 잘 접근하느냐의 문제가 되는 거죠. 결국은 이제 FDA가 지금 현재 메릴랜드에 거기에 본사가 있고 그쪽에 그 본청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조약을 하는데, 이 등록 업무라는 것의 특징상 어떻게 되냐면은
FDA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이게 만약에 우리 회사에 어떤 이게 특허라든가 기밀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공개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설명을 잘 해주고 넘어간다 그러면 오히려 이런 코렉션들은 잘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나라 식약처 같은 경우에는 보통 거의 다 공개가 되는 거에 반해 가지고서 FDA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가려져 있는 특징이 있죠.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만약에 이번에 HLB가 얘기했던 부분들도 잘만 얘기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필을 잘 해서 코렉션을 잘 만든다 그러면 충분히 승인이 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다음 또 다른 중요한 얘기를 하자면 제약이라는 것이 이제 헬스케어 부문 즉에서 의료기기, 제약, 그다음에 신약, 그다음 바이오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크게 한 4개 정도로 갈라지는데 각각의 부문에 대해서 이게 다 전체적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단지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부문 그쪽만 지금 약간 좀 흔들렸을 뿐이지 전체적인 일반 제약사라든가 아니면은 종합제약사 그다음에 실적을 내고 있는 이런 견조한 부분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바이오시밀라라든가 펩타이드 그리고 줄기세포 분야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여전히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들도 여전히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를 받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ABL 바이오라든가 아니면 뭐 코스템 캐몬 같은 그런 종목들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HLB뿐만 아니라 제약바이오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뭐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계속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HLB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제약바이오, HLB 관련된 신약이 뭐 부작용이나 약 자체에서 문제가 발생한 건 아니니까요. 보유하고 계신 분 좀 힘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오늘 이게 계속 신경이 쓰여요. 뭐 미국도 좋지만 최근에 중국이 상해 지수가 저도 안 본지 뭐 안 봤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뭐 이렇게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가 어제 오늘 보니까는 이미 하락폭을 많이 회복한 상황이더라고요. 홍콩 지수도 마찬가지고. 자,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도요, 최근에 이제 경기를 살려보기 위해서 이구환신 정책도 시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6.18 쇼핑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중국에서 좀 큰 쇼핑 관련된 행사도 있고요. 관련해가지고 이제 중국에 관련된 최근에 화장품주도 움직임이 좋으니까 한번 점검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창희 대표님한테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이 이구환신 정책에서요, 제가 그때 이제 전기차 관련된 네. 거는 이미 눈에 보이는 수혜주인 것 같고 관련된 주는 또 어떤 것들이 또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뭐 과전 부분들이 이제 제품이 판매가 잘 된다라면 뭐 이따도 말씀드리지만 뭐 화학 섹터가 그래도 의외로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비가 좀 이제 많이 늘어난다는 부분들 그리고 중국이 계속해서 어저께도 부동산 관련된 부양 정책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부동산을 방어하겠다라는 것이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경기가 좀 개선될 가능성, 소비가 조금 개선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꼭 이구환신 정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소비가 좀 개선된다는 부분들이 국내 중국 소비주들 조금 수혜를 입을 수 있다. 특히 이제 뭐 중국 관광객 유입이 좀 많아진다는 부분들. 어저께 제가 뉴스를 보니까 명동의 그 공식률이 한 50% 되던 게 이제 1% 미만대까지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꼭 이제 물론 중국 관광객만 오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관광객이 많이 유입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그런 걸로 확인되고 있고 그러면 이제 한 일주일, 2주 정도 화장품 관련된 거, 미용 관련된 게 좀 쉬었다라면 이들 기업들이 또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수도 있는 시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구환신 정책 관련해 갖고 이제 화학을 좋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따가 이슈에서 조금 화학 쪽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니까 계속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김성근 전문 6.18 페스티벌이 이제 쇼핑 페스티벌인데 작년에 생각을 해보면 이 쿠쿠밥솥이 많이 팔려 나가면서 이제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네. 이번에 만약에 이제 이 행사에서 눈여겨볼 수 있는 게 화장품이나 그러면 또 똑같이 이렇게 좀 전개가 될까요? 아니면은 김성규 전문가 생각할 때는 또 다른 곳이 전개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신가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변한 거는 없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그 사람의 그 습성이라는 것이 쉽게 잘 바뀌지 않고 한번 이미지가 바뀌면 쉽게 잘 바뀌지 않는 게 특징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지난번 같이 그 가전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느 정도 그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쪽 그동안에 우리가 저평가됐던 그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앞으로 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여기에서는 어떤 종목이 중요하냐가 아니라 이제 과연 작년에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매출의 신장이 더 일어났느냐가 지금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해가지고서 굉장히 그 많은 그 경기 위축되는 상황들이 나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이제 조금 더 올라갈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특히 이제 그 화장품으로 얘기를 하자 그러면은 아무래도 중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 주름 같은 경우 링클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들이 보습하고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많이 나가다 보니까 이 우선은 기본적으로 나가는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보시는 게 낫고, 색조는 조금 지켜보시는 게 조금 더 지켜보고, 이것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알고 있던 기초 화장품하고 이런 특수한 기능성 화장품 그리고 미백을 중심으로 한번 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중국 뷰티 시장까지 함께 좀 짚어봤습니다. 공매도 관련해서도 한 가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이복형 금감원장이 공매도 6월 안에 일부 재개를 추진하는 걸 개인적으로 목표로 삼고 있다라고 발언을 좀 했습니다. 지난 2023년 11월 6일에 공매도가 다시 한번 좀 시작이 됐는데 금지가 시작이 됐는데 코프로가 그때 상한가를 갔었습니다. 이후 효과를 좀 누렸나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좀 의문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효과가 진짜 있었나 싶긴 하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이제 6월 안에 개시를 하는 게 목표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대표님, 일단 팩트는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급에 대한 변동성을 좀 체크를 해야 되는 시기가 왔을까요? 네. 그런데 저는 공매도가 개시된다고 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물론 이제 아예 안일하게 대응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거의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선진 증시 중에서 공매도가 규제가 되고 있는 거고, 이게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무조건 좋다 나쁘다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에요. 물론 그 수급이 매수 우위의 시장이 나온다는 건 좋은 거지만 또 그로 인해서 또 패단도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상한 종목이 막 급등하는데 이게 제어할 수 없는 부분들도 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흐름들, 또 어쨌든 외국인 투자자들 해외 우리가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돼야 된다든가, 혹은 여러 가지 글로벌 외국인들이 국내 투자를 계속 유치를 더 해달라고 지금 세일자를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외국에서는 자유롭게 하고 있는 공매도를 우리나라에는 법적으로 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그것도 기습적으로 강제적으로 못하게 한 게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달래기 위한 어떤 방어하기 위한 이야기였다 생각 좀 하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6월달 당장 개시하기 쉽진 않을 것 같다 생각하고 있지만 어쨌든 늦어도 늦 여름 전에는 개시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이미 6월달까지 안 하겠다고 한시적으로 한 기간이 이제 오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걱정은 있지만 사실은 항상 이런 걱정을 하다 보면 이것을 반대로 역으로 증시가 더 오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지레 겁먹기보다는 정부가 어떻게 이 불법 공매도를 규제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도적 장치, 보완을 얼마나 잘 마련했는지 여부를 좀 잘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금지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기한이 6월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더불어서 금감원장의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도 함께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장 안에서는 어떤 이슈들을 주목해보면 좋을지 이슈들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 화학주 이제는 달라질까이고요.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은 에너지혁명 수소에서 시작되는가라는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첫 번째 주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학주, 비철금속 너무 잘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또 중국 쪽이랑 연관이 좀 많이 되어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잘 갈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일단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일단 중국 증시를 보신다라면 차트로 좀 화면을 보시면 이미 2월달, 1월달 저점 대비해서 상해 지수가 한 30% 정도 항생지수입니다. 항생지수 차트를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한 30% 정도 상승을 좀 했고요. 또 중국 상해 증시도 2월달 저점 대비해서 2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2월 달부터 1월 말 2월부터 중국이 어마어마한 경기 부양 정책을 쏟아내었고 그러한 효과가 어느 정도 이제 증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대규모 경기 부양을 한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소비 심리가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이관신 정책 관련해가지고 이게 이제 자동차뿐이 아니라 가전제품이라든지 약간 고가 제품을 교체를 했을 때 약간 보조금이 지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왕이면 좋은 제품을 쓰고 싶어하는 게 사람의 심리다 보니까 조금 더 교체 수요가 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또 제조업을 좀 개선시킬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분기 경기 성장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하는 이창용 총재도 놀랄 정도로 좋은 경기 그 회복세를 좀 보여줬는데 글로벌 경기가 다 나쁘지 않습니다. 1분기가 미국만 예상했었던 것좀 낮고 유럽도 생각했었던 것보다는 경기 회복이 조금 더 잘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 이제 제조업 업황 지수가 118을 기록을 했거든요. 이번에 전달 대비해서 108 대비해서 두 자릿수 성장을 한 것이고 제조업 지수가 좋다는 얘기는 뭐냐면 생산이 많이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화학 제품의 소비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제품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이죠. 반면에 유가는 좀 하락을 하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원재료가 좀 감소되는 부분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일본의 뭐 화학주들 보면 1분기 실적이 뭐 예상했었던 것 정도의 수준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좀 바닥이라면 뭐 2, 3분기로 갈수록 실적이 좀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지 않겠나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미중 무역 분쟁 이슈들이 또 국내 기업들이 또 일정 부분 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시장에서는 좀 평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관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국내 기업들이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라면 사실은 최근에 뭐 롯데케미칼이라든지 뭐 대한유화라든지 이런 기업들 보면은 아직은 추세가 완벽히 전환된 건 아니에요. 사실은 뭐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 자리는 아니지만 항상 이러면서 또 하다가 우리가 이제 중국 소비주 같은 경우가 지난 4월 초에 그랬죠. 3월 말 4월 초에 보면은 관광객이 급격히 유입된다고 하면서 주가가 올라왔는데 그때는 뭐 이러다 말겠지 뭐 처음 뭐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그냥 무시했었던 경향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정말 지표가 계속 찍히면서 실적이 확인되면서 주가가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은 정말 빨리 간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또 조금 지나면 2분기 실적 장세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한다라면 만약에 자리가 여기서 무너지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보면은 이미 시장 화학 업종은 업황이 이제 실적이 바닥을 찍었다라는 인식이 나온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외국인 기관이 의외로 매수가 좀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한다라면 우리 투자자분들도 한 번 정도는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섹터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화학 쪽도 오랜만에 다시 한번 좀 시선이 가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비철금속 관련주들도 어제 시간 외에서부터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님, 근데 사실 화학 쪽이 낙폭 과대도 있고 네. 수급이 좀 빈집인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중국 쪽 수혜를 좀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범위를 좀 좁혀서 어느 쪽을 좀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뭐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그 4월달 급락 나오고 나서 V자 반등에 성공을 좀 했거든요. 그럼 이런 자리에서 약간 한 일주일 정도 횡보를 한 다음에 상승 전환된다라면 충분히 저는 14만 원, 15만 원까지도 상승 가능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대한유화 같은 경우도 충분히 지금 상당히 강하게 반등을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 그 11월, 12월 달 17만 원 언저리까지 어떤 추가적인 상승세 그러면서 어떤 추세가 전환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하나 솔루션 같은 경우도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미중 분쟁으로 인해서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최근에 주가도 보면 상당히 주가 자체가 좀 뭐라 그럴까요?
심상치 않게 각도가 상당히 가파르게 좀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전전 대비 이미 한 40% 가까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 숨고르기가 이뤄진 다음에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는 것이지 이게 다시 지난 저점까지 급락한다라고 보기보다 보는 것은 조금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쪽이랑 엮여서 화학을 본다면 롯데케미칼이나 대한유화 추세 전환 여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이디어를 좀 확장해서 미중 갈등까지 간다면 한화솔루션까지 함께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주제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주제는 수소 관련주들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수소. 이제 전기차에서 수소차까지 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좀 주목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 그 많은 분들이 조금 그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면은 수소차도 사실은 이제 전기차로 보셔야 되거든요. 단지 배터리로 가는 전기차냐 아니면은 수소 연료 전지로 가는 전기차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원래 둘 다 전기차라는 걸 일단은 알고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자, 여기에서 봤을 때 최근 그 현대차가 2026년까지 해가지고 슈퍼카를 수소 에너지로 가는 슈퍼카를 출시하겠다라고 이제 어제 공언을 했습니다. 대략 한 대 5억짜리 상당히 비싸죠. 네, 현대에서 5억짜리가 나온다 그러니까 저도 믿기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수소 연료 전지를 이용한 차량에서 이제는 그만큼 연료 전지를 하는 그 엔진 사이즈가 줄어들었다는 걸 뜻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요. 그 2년 전에 나왔던 그 H2 미트 같은 이런 수소 관련된 박람회를 갔을 경우에 거기에서 나왔던 수소 연료 전지, 즉 차량에 들어가는 수소 연료 전지가 상당히 그래도 사이즈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봤을 때도 상당히 좀 컸던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좀 더 개선이 되고 효율이 좋은 모델이 나왔다는 걸 뜻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700마력 이상이 나오는 이런 그 고성능의 수소 연료 전지 차량을 이제는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시게 되면은 앞으로 이제는 수소 생태계 구축을 위해 가지고서는 상징적인 의미로 일단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현대자동차가 이제 어느 정도 좀 그 R74를 가지고서 이 컨셉카였는데 그걸 기반으로 해서 슈퍼카를 만드는데 앞으로 이제 여기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걱정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최근 들어가지고 수소차 쪽이 일본에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자, 이 도요타의 미라이가 있고 우리나라 넥소가 있는데 현재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히려 그 수소차의 판매량이 많이 줄어들고 전기차는 많이 나갔던 상황이었는데 그동안에 봤을 때는 일본이 이 수소차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치고 올라왔어요. 안 그래도 앞서가고 있었는데 훨씬 더 우리와 격차를 지금 벌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밀리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든 만회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지금 만들고 움직인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인프라가 가장 중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 인프라에 대한 것들로 봤을 때는 첫 번째 일단 SK E&S가 현재 세계 최대의 액화수소 플랜트를 지금 준공을 했습니다. 인천 쪽에. 그래서 여기에서 연산으로 3만 톤 정도 되는 그 액화수소를 생산하는데 중요한 건 액화수소를 3만 톤을 생산한다는 거죠. 굉장히 이 정도 사이즈면 세계 최대급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정도의 물량이 앞으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훨씬 더 이 물량들을 키워 나갔을 때 앞으로는 이제 수소차 기반으로 움직일 수 있는, 즉 정확히 얘기해서 수소 연료 전지로 움직이는 그런 차량들이 앞으로 많이 더 나올 수 있는 기반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봤을 때 경남 쪽으로 해가지고 특히 창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선박용 액체 수소 기자재 기술을 국산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앞으로 IMO 2020이 나왔을 때 LNG선, 그 다음에 메탄올 추진선 이렇게 가지고서는 지금 현재 두 개의 그 친환경 선박으로 나와 있는 그런 그 두 부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수소 연료전지 추진선이 나왔을 경우에는 굉장히 게임 체인저가 될 확률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눈을 돌려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게임 체인저가 될 확률도 높다라는 부분까지 언급을 좀 해주셨습니다. 근데 전문가님, 전기차도 캐즘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수소차도 같은 루트를 좀 밟아가는 건 아닐까라는 우려도 좀 들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은 수소차는 캐즘 자체가 오지가 않았고 이거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홍보의 부족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첫째는 홍보 부족이고 두 번째는 인프라가 그만큼 덜 깔렸다라고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게 그 수소 충전소가 수도권 일부 지역에만 조금 어느 정도 집중이 돼 있고 그다음에 경남이라든가 일부 대도시권이요. 그다음에 그 공업이 좀 더 발전돼 있는 이런 지역에서는 현재 하고 있지만은 그 이외에 다른 지역에는 아직까지 그 인프라가 그렇게 많이 깔려 있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고 실제로 이제 그 우리 수소차 같은 것들을 보시게 되면은 우선 하나 계열들이 우선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움직이고 있고 그 이외에도 이제 그 코롱 인더스트리라든가 세아 제강지주 그다음에 이제 또 이 퓨얼셀 관련된 종목들 특히 두산하고 S퓨얼셀 같은 경우 이 두 가지 종목이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일단 보시게 되면은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바닥을 잡고 올라오는 부분들이 지금 좀 있는 것이 여기서도 앞으로는 이제 뭐 태양광 관련된 것도 있지만은 여기서 앞으로는 좀 더 강하게 해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 이걸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하나오션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선박 관련 종목들 특히 이제 그 수소 관련된 수소 추진선 같은 경우도 지금 여전히 가고 있고 그다음에 수소 혼소 발전이라든가 이런 그 수소를 같이 천연가스하고 연소시켜서 여기에서 나오는 열을 가지고서 또 발전을 하는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지금 상당히 개발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표님,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지금 수소차가 어쨌든 역성장 중이잖아요. 네. 점점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수소라는 에너지원이 이렇게 정관이 오늘 주제로 갖고 오셨지만은 그렇게 조금 유망하다고 보시나요? 저는 일단은 유망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지금 현재 움직이는 걸로 봤을 때는 물론 차량이나 이런 데도 나오지만 산업에 오히려 더 많이 쓰인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움직인다 그러면 선박에 우선 첫 번째 들어갈 확률이 큽니다. 왜냐하면 수소 연료 전지를 만들었을 때 생산되는 물질 중에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거리 순항을 하는 이런 대형 선박들 같은 경우에는 청수라 그러죠. 물 만드는 게 그리고 물을 싣고 다니는 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되는데 이 연료 전지 자체에서 나오는 이 물을 가지고서 생활한다 그랬을 때는 그 항행 거리 자체가 비약적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오히려 선박이나 이런 해운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게 나오게 되고 실제로 그 경남 지역이 이렇게 해서 선박 관련된 그 수소 기자재를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화학 그리고 수소 이렇게 두 가지 테마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 이슈에 맞춰서 어떤 종목들을 주목해 보면 좋을지 승부주들 함께 확인하러 가보시죠. 네, 이어서 오늘 장에서 주목해야 될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승부주들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은 금호석유 그리고 김성규 전문가님은 S&T 모티브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금호석유는 어떤 대응 전략 좀 세우면 좋을까요? 네, 금호석유 같은 경우 본다라면은 일단 합성수지 분야에 대해서 전기전자 제품향 수요가 좀 개선될 여지가 좀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전제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보면 이제 여기 플라스틱 소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제품들이거든요. 그래서 EPS라든지 ABS 관련돼서 수요가 증가한다면 충분히 매출이 좋아질 수 있다. 어쨌든 중국 경기가 바닥을 찍고 또 제품 수요가 소비가 늘어난다면 그와 관련해서 화학 제품 수요의 어떤 증가를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지난번에 이관신 뭐 말씀드리면서 금호 타이어 말씀드렸었는데 결국에는 금호 타이어 들어가는 합성 고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금호석유가 생산해서 공급한다라는 것이죠. 금호 타이어의 실적이 좋아진다. 그리고 매출이 상당히 좋아진다는 얘기는 또 금호석유의 매출이 동반해서 좋아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묶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우리가 이제 금호석유가 지난 코로나 때 상당히 주가가 좋았었는데 물론 그때 화학주들 다들 주가가 좋았었습니다만은 그때 이제 금호석유의 주가가 좋았었던 게 이제 그 라텍스 소재의 어떤 제품들이 품귀 그러니까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이 작업을 못 하다 보니까
관련돼서 이슈가 좀 있으면서 주가가 올라갔었는데 이번에 미국이 중국에 이제 관세를 부과했을 때 수술용 장갑이라든지 주사제 이거의 제품 이 상품에 대해서 관세를 25%까지 상향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 수술용 장갑 관세가 7.5%에서 25%까지 올라왔는데 이 금호석유가 그 말레이시아에서 락텍스 장갑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와 관련해서 경쟁력이 확보가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수출이 그 미국향 매출이 상당히 늘어날 수 있는 거고 또 우리 이건 뭐 논외의 얘기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의사 정원을 늘리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러한 수술용 라텍스 장갑의 수요가 우리나라도 상당히 급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수급을 보신다라면 외국인하고 기관이 상당히 공격적인 매수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매일같이 매수를 보여주면서 주가가 정말 V자 반등에 성공을 좀 했습니다. 4월 달부터. 하지만 저는 여기서 이게 끝났다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16만 원 이 최근 2, 3년 동안 형성됐던 고점을 돌파를 이제 시도하는 것이다. 그러면 충분히 신규 고점 추세 전환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을 가져간다라면 일단 단기 목표가 한 18만 원 정도 열어놓고 있고요. 14만 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저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승부주 확인해 봤습니다. 금호석유였고요. 일단 목표가는 18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4만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승부주도 전략 함께 세워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S&T 모티브 꼽아주셨는데요. 이 종목은 어떤 대응 전략 좀 세워가면 좋을까요? 네, S&T 모티브 보통 방산주로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지만 방산보다는 상당히 좀 다른 분야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동차 부품 관련돼 가지고서 움직이는데 특히 이제 그 전기차하고 수소차 관련된 부품들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차에 관련된 전장도 역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의외로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종목이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주로도 일부 지금 편입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여기에서 나온 것들 중에서는 특히 친환경 모터, 그 다음에 파워트레인을 제조하는 것이 전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군에서 나오고 있는 것들 중에서 수소로 움직이는 수소 구동형 그 차량들, 군용 차량들에 대해서도 여기에 대한 그 모터라든가 여러 가지 그 부품들을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산이지만 여기에서도 전기차, 그 다음에 수소차에도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보병소총이라든가 반도체 공장 어셈블리 라인을 또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알고 계시듯이.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그 수소 연료 전지차에 들어가는 구동 모터가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도 내구성이 상당히 좋은 아무래도 그 밀스펙이라 그러죠. 군용 스펙에 맞춰서 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구동 모터가 상당히 품질 좋은 것을 만들 수 있는 회사이고요. 그 다음에 수소차용 전장 부품들 이런 것들도 생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S&T 모티브로 봤을 때는 추후에 있을 여러 가지 그 이슈들 중에서도 그 전기차, 수소차, 그다음에 그다음에 방산 그리고 또 반도체에서 복합 테마로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은 현재 자리는 41,600원에 여기에서 지지를 받은 상태에서 위로 상당히 아름답게 완만하지만 상당히 괜찮은 추세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올라가고 있는 자리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자리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5만 원, 그다음에 2차 목표가 5만 5천 원까지 지금 일단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추세면 완만하지만 강하게 그래도 올라갈 수 있고 떨어지는 일 없이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여기서 만약에 하락을 했을 경우에는 44,000원대, 자 여기서는 대략 한 44,000원 정도 이 자리에서 이제 손절을 해주시고요. 여기에서 손절해 주시고 다시금 한번 자리를 잡아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승부주로 S&T 모티브 살펴봤습니다. 목표가 10,000원, 손절가 44,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시간이 좀 남아서 어제 SOFC 살짝 제가 유창희 대표님한테 질문 드렸었는데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과 함께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SOFC라는 게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빼서 이제 산소와 반응을 시키는 방법인데요. 일단 이쪽 섹터도 한 번씩 조금 움직이고 있어서 수소 관련주로도 엮일 수도 있으니까 이쪽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SOFC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부생수소를 일단은 지금까지 하던 그런 시스템을 어느 정도 다시 좀 더 축소시킨 다음에 가져와서 이걸 가지고
이 수소 연료 전지로 만드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인산 계열로 지금 들어가는 것들이 두산 퓨얼셀이 있는데 현재 일주일 전에 나온 기사를 볼 것 같으면은 내년까지 해서 SOFC 발전 기기를 이제는 양산화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두산 퓨얼셀 앞으로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현재 문제는 뭐냐면 SOFC에 대한 실증 모델이 나와 가지고서 양산화하는 단계까지 가는데 상당히 많은 자본이 들어간다는 게 문제인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것 같으면은 이제 앞으로 두산 퓨얼셀의 움직임이 지금 현재로는 상당히 나쁘지 않은 자리에 와 있어요.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번 더 위로 상승을 했을 경우에는 꽤 괜찮은 성적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 이외에 S퓨얼셀이나 범한 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기대보다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소 관련주로 아이디어 확장해서 SOFC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실증 모델에서 양산까지 가는데 자본이 좀 많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문제점까지 함께 언급을 좀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오늘 두 가지 승부주 만나봤고요. 오늘 하루 동안 얼마나 수익률을 거뒀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오늘장, 내일장 2부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유창희 대표와 함께 최근 달라지고 있는 화학주 짚어봤고요. 김성규 전문가님과 함께 게임 체인저가 되고 있는 수소 관련주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승부주는 금호석유 그리고 S&T 모티브 꼽아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증시 9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